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청파살롱의 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역발상입니다. 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자, 역발상 식민지 시절의 대중예술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전문가 선생님 함께합니다. 우리 이영미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준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하고 함께 있으면 진짜 그냥 궁금한 거 아무거나 물어봐도 되고 뭐 그냥 진짜 버튼만 누르면 답이 술술술술 나오기 때문에 진짜 든든합니다. 그냥 막 던지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닙니다. 막 던지는 것 같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디지털화 돼 있거든요. 치밀한 계산을 계산을 진행에 딱딱 도움되는 그런 좋은 질문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이영민 선생님은 네. 평상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불현듯이 궁금해지네요. 네.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죠. 미안한 마음이 네. 있다. 어떤 면에서요? 후원금도 못 내고 열심히 연구들 하시는데 네.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잖아요. 예, 이제 미안한 생각 갖지 마시고요. 네, 우리 이준희 선생님은 이제 한 집안 같죠, 그냥 연구소가. 예. 근데 처음 뵀을 때 네. 벌써 오래됐습니다, 정말. 예, 오래됐는데 10년이 좀 넘었죠, 이제는. 그렇죠. 예.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내가 이 건물에 발을 들여도 되는 걸까? 좀 약간 무서운 옛날 그 떡전교 시절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딱 들어보니까 사실 진짜 연구소예요, 그냥. 네. 예. 다만 이제 해오신 일들이 어찌 보면은 잘 안 했던, 그리고 누군가가 보기에는 굉장히 진짜 위험한, 무서운 곳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긴 있었죠. 예. 이 방송 듣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겠지만은 전혀 무서운 곳은 아닙니다. 당연하죠. 예. 네. 그러셨구나. 그 문턱을 넘으면 그냥 쉬워요. 그땐 또 제가 어려서. 그때는 이제 40대죠. 이제 올해 이제 50대 되죠. 그때는 30대. 아직은 30대. 예, 지금은 50대. 예. 축하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두 사람을 좀 붙였습니다. 네. 일단은 충분히 그럴 만한 어떤 공통점과 또 대비점들이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인생 자체가 그렇게 파란만장, 드라마틱, 이건 또 좀 아니긴 해요. 그래요? 예. 그래. 하지만 꼭 얘기는 하고 싶은. 예. 그래서 이제 두 분을 붙인 건데, 두 분 다 작사가입니다. 작사가.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사이좋게 나란히 이제 또 등재가 된 분들이죠. 네. 바로 작사가 박영호 그리고 조명암입니다. 네, 박영호와 조명암. 예. 네, 두 사람 다 친일인명사전에 올라가 있고 식민지 시절부터 이제 작사가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라이벌이었습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있고. 라이벌이라면 라이벌이죠. 예. 작사계의 라이벌. 그렇죠. 그리고 두 분 다 극작 활동도 특히 박영호는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희곡을 썼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두 분 다 희곡이 어떻게 보면 먼저인 사람이 박영호고요. 네. 작사는 나중이었고. 근데 라이벌을 하면은 약간 싸워야 라이벌이잖아요. 예. 근데 연배 차이도 좀 있고요. 그래요? 근데 활동한 시기가 물론 비슷하게 겹치는 시기가 많기는 한데 어쨌든 둘 사이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하지만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의 작사가를 딱 2명 꼽아라. 그러면 박영호와 조명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거 빼고 나면은 할 얘기가 없어요. 한 절반 이상이 날아간다고 그래서 할까? 제가 양적으로도. 실제로 제가 세봤거든요. 대략 세봤는데. 정확하게 세신 거 아니고요? 대단하다. 꼼꼼하게 하려면 머리털 다 빠져요.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그 감기약 캡슐 빼갖고 입자 몇 개인지 세는 사람 본 적은 있는데 그만큼 숫자가 많습니까? 일단은 해방 전에 음반으로 발표된 이 대중가요 유행가 작품이 한 기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4,000에서 4,500 사이거든요. 근데 그중에 작사자가 밝혀진 작품이 한 3,500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 이 박영호와 조명암이 쓴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작품도 물론 많죠. 근데 확인된 것만 1,100여 곡 정도 돼요.
작사가가 확인된 작품의 거의 33.3%네요. 3분의 1을 두 예. 사람이 도맡았다는 거죠. 와. 저는 생각보다 적으네요, 이게. 뭐 3분의 1인데 적다고요? 왜냐하면 제 느낌으로는 그냥 체감하는 느낌으로는 거의 절반 이상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죠. 충분히. 왜냐하면 네. 히트곡이 많아서. 예, 맞아요. 나머지는 히트 안 한 사람들께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트곡만 따져서 뭐 히트곡을 어디로 자르느냐가 좀 문제긴 하겠지만 예. 히트곡으로 체감되는 것으로 하면은 절반 넘어요. 50% 넘는다고 네. 봐야죠. 예. 그래도 두 사람이 하여간 그 3분의 1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그냥 세봐도 이렇다는 소리니까 예.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예. 그러니까 해방 이전 작사계의 쌍두마차. 뭐 절대적인 네. 존재. 양대 산맥. 예. 네. 아, 그렇군요. 박영호와 조명암. 조명암은 예전에 우리 다른 시즌에서 이준희 뭐 좀, 예.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눠서 제가 조금 아는 부분이 있는데 박영호는 사실은 약간 좀 생소합니다. 저는. 그렇죠. 예. 이분은 또 우선 죽기도 일찍 죽었고. 맞아요. 예. 출생지도 어딘지 잘 모르고 예, 좀 그래요? 불분명해요. 아. 태어난 연도 돌아가신 연도도 약간 아리까리하고 생몰년도 미상이군요. 예. 이상 그러니까 대충 언제쯤인 건 알겠는데 예, 예. 확실한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도 기록이 엇갈리니까 예. 네. 근데 대충 한 1911년생 정도로 추정. 예. 돌아가신 것도 한 52년 정도로 추정. 예. 그냥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조명암은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13년생 93년에 이제 돌아가셨고 아까 뭐 연배 차이 난다고 그러셨는데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활동한 시기가 왜냐하면 데뷔 시기는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왜냐하면 박영호는 꽤 일찌감치 연극 활동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1920년대부터 활동했으니까요. 네. 이 사람은 출생지는 불분명하지만 기록에 나오는 것으로는 원산에서 연극 활동을 한 것으로 먼저 유명해졌어요. 이분은 처음부터 좌파적 연극 활동이었고요. 박영호가요? 네, 예. 그 당시에 카프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예. 조선 플로레타리아 예술동맹. 코리안 아스트 프롤레타리아 페더레이션. 네. 그거 정확하게 발음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에스페란토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정확하게 발음이 힘들어요. 지금.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예. 프로연극 단체였어요. 조선연극공장이라는 원산에 있는 극단인데요. 이름도 그래서 연극공장 이런 식으로 붙은 거죠. 예. 조선연극공장의 이제 핵심적인 극작가였고요. 당시에 아무래도 뭐 지구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술활동 그러면 다 서울 중심, 경성 중심이잖아요. 예. 프로문예도 마찬가지였어요. 노동자 농민을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은 경성의 엘리트들끼리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원산에서 당시 원산은 공업도시 아닙니까? 원산에서 활동을 했고 원산에서 프로연극 활동을 했고요. 원산에서 그리고 또 파업도 크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것처럼. 그리고 작품들도 서울에까지 알려진 작품들이 꽤 있어요. 뭐 800호 갑판상 이런 작품은 뭐 당시에 무슨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는 게 없어서 예컨대 희곡 같은 게 있으면 좀 알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건 남아있지 않거든요. 제목만 있는데 약간의 이렇게 코멘트 같은 뭐 누가 본 얘기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무대에 막 거대한 배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막 덤블링을 하면서 배우들이 막 엄청난 뭔가를 활극이었다.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서울에서는 그 프로연극을 그렇게 하는 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었던 프로연극하는 그 연극인들이 이 원산의 박영호가 한 작품을 보고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찬탄하고 네. 쟤 도대체 누구냐 저 팀 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32년에 카프에서 대중화 논쟁이 20년대 말부터 30년대 초반까지 왜냐하면 엘리트들끼리 맨날 치고받고 뭐 좌파적인 얘기 하는데 노동자 농민한테까지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대중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대중화 방향을 가지고 또 엄청 싸워요. 그 논쟁을 하는 와중에서 연극 분야에서 아주 드물게 프로연극의 대중화 문제라는 글을 써서 그러니까 중앙에 논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학력이 높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만 보면 당대의 인텔리인데? 예, 인텔리인데 학력이 별로 없어요. 대학도 안 갔고요. 보통 학교 졸업 정도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혼자 뭐 공부를 한 건가요? 책을 읽으면서? 그랬겠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예. 그리고서 3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 그런 좌파적인 문예 활동들이 다 수그러듭니다. 아, 그렇죠. 진짜 끝나요. 30년대 초반에 뭐 검거도 하고 예. 뭐 이제 활동을 못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30년 중반을 넘어서면 대충 이 사람들이 대중적인 연예로 가거나 이렇게 네.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박영호도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연극으로서 그 이전까지의 좌파적인 연극을 못하고 대중연극 쪽으로 선회를 합니다. 근데 그냥 대중연극으로 싸구려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시절에. 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럴까 중간극이라고 그 당시에도 불렀었는데요. 중간극이요? 예. 그런 표현을 썼죠. 예. 예술성과 대중성을 양쪽 다 쥐고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대중성도 있고 어느 정도의 예술성도 갖추고 있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요. 갑자기 훅 들어왔는데, 별로였어요. 그 원래 김희애 누나가 하는 거잖아요. 성대모사는 좀 아니고. 그거를 예.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 이준희 쌤이 하니까 별로였어요. 신선했는데. 예. 그래서 그 중간극을 하는 대표적인 극단이 중앙무대라는 극단이었는데 네. 중앙무대의 핵심으로 활동을 하고요. 요 30년대 말 작품들은 남아 있어요. 산돼지 같은 작품, 등잔불 작품들 괜찮아요. 좋아요. 네, 그냥 막 랄랄라 하는 작품도 아니고요. 예. 웃기는 작품도 아니고 진중하기도 하고 리얼리티도 있고 좀 그런 작품을 씁니다. 근데 30년대 이제 후반으로 가면 이제 대부분 많이 변절하고 이제 그 문제가 그러지 나오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제 말로 40년대로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데. 박영호는 어떻습니까? 박영호도 물론 당연히 예외는 아니죠. 예. 근데 어쨌든 거기 가기 전까지 그때는 네. 이제 다 그렇다고 치고인 거고 가기 전까지 30년대 중반 후반 넘어가서 상당히 연극의 질을 유지하고 있고 대중성도 갖춘 꽤 보기 드문 극작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극작가와 작사가 활동을 병행한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어떤 게 더 돈이 좀 됐을까요? 극작가 하는 거랑 작사가 하는 거랑. 당연히 작사가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일단은 그때는 뭐 저작권 이런 것도 별로 없잖아요. 아예. 하지만 취직이 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32년에 세기말의 노래부터 작사 작품이 남아 있는데요. 맞죠? 예. 세기말 현재 세기말의 확인되는 첫 노래. 작품이죠. 그러고서 연극하고 대중가요 활동을 꾸준하게 계속했는데 제 생각에는 대중가요 작사를 한 게 물론 하고 싶어서 당연히 했겠지만 네. 연극하느라고 돈 없으니까 이쪽에서 벌어 저쪽으로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가사는 호구책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 당시에 이렇게 가사를 많이 쓰는 이 정도 작가가 되면은 그 문예부장이라고 해서 레코드사의 문예부장으로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그 문예부장들이 많이 작사를 합니다. 그 작품성이라고 할까 그 레코드사에서 나오는 문예적인 역할을 총괄하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뭐 무슨 새로운 가수나 새로운 작품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판단하기도 하고 이 작품 가는 게 좋겠다, 아는 게 좋겠다. 발굴하기도 하고. 그렇죠. 가수를 발굴하기도 하고 또 급하면은 작사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작사가 굉장히 많고 거의 직장처럼 나오는 거니까요. 그때쯤 되면 이제 돈이 벌리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서 때려 박았을 거예요. 연극할 때. 작사로 돈 벌어서 네. 연극에 제작비 같은 걸 썼다. 안 봐도 비디오. 네. 박영호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분이 월북하잖아요. 46년에 좀 일찍 월북해요. 이 사람은 그냥 거의 처처타고 올라간 것 같은 느낌으로 올라가고요. 북조선 연극동맹 초대 위원장을 맡아요. 고위직이네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인정받았어요. 그렇죠. 연극계 내에서의 뭐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이. 그리고 전쟁 중에 종군예술 활동을 하다가 사망인데 이게 전사라는 말도 있고 병사라는 말도 있고 잘 몰라요. 이건 아마 통일이 되고 나서 북한 자료를 좀 더 이제 발굴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근데 맞아요.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북한에서도 뭐 신통한 얘기가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박영호와 조명암 이야기를 이제 그러면 좀 자세하게 또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얘기를 나눠보죠. 이건 진짜 선곡이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히트곡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들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다 듣다가는 이제 한도 끝도 없고 첫 번째 곡은 조명암의 작품으로 골랐습니다. 조명암 작사. 예. 네. 꿈꾸는 백마강. 꿈꾸는 백마강.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그렇죠. 아시는 백마강 노래니까. 달밤에 울새가 울어. 네. 요새도 뭐 아버지들하고 다니면 노래방 가면 많이 부르시고. 그렇죠. 네. 백마강만 작곡은 누구죠? 요거는 임근식이라는 피아니스트의 작품입니다. 이게 몇 년도 작품입니까? 꿈꾸는 1940년에 발표가 됐고요. 40년. 예. 그렇군요. 자, 함께 듣겠습니다.
밤에 물새가 울어 잊어버린 옛날이 애달프구나 저라 사공아 이어 편주 두둥실 낙황 그늘에 우러나 보자 고란사 종소리 사모치면은 구고 간장 오로리 찢어지는 듯 누구라리요 백마강 탄식을 깨어진 달빛만 옛날 같으리 네, 1940년 곡 조명암 작사 꿈꾸는 백마강 함께 들었습니다. 네. 아까 우리 노래 듣기 전에 박영호의 삶에 대해서는 이제 개괄적으로 좀 훑어주셨잖아요. 네, 조명암의 삶도 조금 한번 개괄적으로 좀 짧게 훑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영호가 1920년대 말부터 굉장히 진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목받는 작가로 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던 바로 그때 네. 조명암은 절에서 목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 스님이었어요? 예, 예. 네. 아, 조명암. 예. 그러니까 뭐 본인 회고에 의하면은 네. 집안이 몰락하면서 절에 의탁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조용하게 사는데 그놈의 이제 끓는 문제는 또 어쩔 수가 없는지 그래서 이제 절에서도 왜 그 스님들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도 이제 공부하면서 시작, 습작 이렇게 써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결국은 환속을 해요 또. 예, 환속을 해서 공식적인 데뷔는 1934년,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박영호와 비교를 하면은. 34년이어도 13년생이니까 21살밖에 안 됐네요. 예. 그렇죠. 예. 박영호가 워낙 일찍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신춘문예에 응모를 합니다. 조명암이. 근데 당시 신춘문예는 재밌게도 지금처럼 뭐 시, 소설 이런 건 당연히 있고 네. 가요 시, 그러니까 대중가요 가사도 뽑았어요. 신춘문예에서. 예. 근데 이 3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두 부문에 당선이 됩니다. 조명암. 시에서도 당선이 되고 노래에서도 가사에서도 당선이 돼요. 근데 그 시는 뭐 사실 지금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네. 그 노래는 그 서울 노래라고 제목이 서울 노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이후에 조명암의 삶을 우리는 아니까 그렇긴 한데 좀 놀라워요. 어떤 면에서 놀랍죠? 그 이른바 민족 의식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대중가는 사실 그렇게까지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굉장히 좀 세게 그 당시 기준으로는 서울 노래에서 그러니까 그게 서울 노래를 보고 있으면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다시 이 얘기를 또 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치나 사회에 대한 관심이 처음부터 이 데뷔작부터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무궁화 같은 말이 막 튀어나온다든가 뭐 무궁화 가지마다 꽃잎이 집니다. 남산의 봉화불은 꺼진 지 오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 굉장히 저항의식이 있는 거는 어쨌든 사회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예. 대중가요 가사라고 하면은 그런 거 없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대중가요 가사를 쓰면서도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아세아의 바람아 그렇죠. 그건 서울의 조금. 꿈을 깨라. 이게 이제 검열로 바뀌기 전 가사인데 네. 이쯤 되면 이게 친일인지 반일인지 좀 애매해요. 사실 아세아의 바람아 서울의 꿈을 깨라? 네. 아세아의 바람은 뭐 대동아 공연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렇게 아닙니까? 볼 수 있는데 34년이면 아직 대동아 그런 공연까지는 거는 가지 없을 않아요. 때죠. 하지만 만주절변 이후니까 네. 그렇게 가는 그 와중이라고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 공영 이런 생각들로 갖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예. 친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예. 어떤 사회나 정치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나름의 어떤 출구 결론 이런 것들이 아시아가 함께 뭔가를 도모하는 방식으로라는 것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예, 있어요. 이른바 아시아주의는 그때 아시아주의가 팽배하고 있었죠. 예, 예. 그게 조명암한테 있을 수가 있어서 이 작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친일로 어떤 사람은 저항으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굉장히 좀 복잡한 작품이에요. 이 근데 한 가지 서울노래가. 객관적인 지표는 네. 금지곡이었다는 거죠. 당시 총독부 입장에서 이건 불온한 노래다. 그렇죠. 어쨌든 사회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초반부터 그게 굉장히 명확해 보이는 작가이긴 했어요. 그렇게 해서 화려한 데뷔를 나름 한 거죠. 네. 박영호보다 훨씬 화려하게. 신춘문예 당선되면서.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곧 일본으로 떠납니다. 이 사람 학력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와세다 대학 불문과 출신. 첼센 대학이잖아요, 일본에서. 와 세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와세다 대학 당시 예. 불문과 교수가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 누굽니까? 일본의 조명암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조 야소라고 있거든요. 유명하다 그랬는데 전혀 모르겠는데요. 저는 뭐가 유명합니까? 저도 일본 모르는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예. 그래요? 예. 이 사람도 시인이면서 불문학자이면서 최고의 대중가요 작사가였거든요. 앵가 작사했나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명암은 유학하고 있는 와중에도 가사를 이제 엄청 써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비교를 하면은 아까 두 사람 합계 한 뭐 1,100여 곡 된다고 했는데 둘만 또 비교하면은 조명암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아마 그냥 일본에서 할 일 없어서 가사를 많이 쓴 것도 진짜로 그랬을 것 같긴 해요. 박영호는 너무 바빴거든요. 네. 왜냐하면 문예부장 해야 되니까 제대로. 극작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예. 그런데 사실 조명암이 돈도 하나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이 무슨 돈으로 와세다 대학 불문과를 다녔겠어요. 이건 누군가의 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오케 레코드사에서 계속 작품 뽑아내면서 돈을 학비 주어서 보내주고, 학비 보내주고 예.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유학이 가능했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유학을 했겠습니까? 절대 있는 집안 자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어쨌든 보성고보 와세다대 불문과를 다닌 굉장히 학력이 높은 당시로서는 학력 높은 그런 작사자예요. 지금 봐도 학력이 높은데요. 그럼요. 제 주변에 와세다 대학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우리 이주희 쌤은 있습니까? 지인 중에 와세다 대학 나온 사람? 동경대는 있는데 아, 우와. 뭐 누구는 학력이 초딩 졸업이고 뭐 이런 식으로 대비되는 측면도 있긴 있는데 네. 여러 가지 공통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최고의 작사가였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좀 굉장히 의아한 공통점인데 네. 이름도 같아요. 이름이 다르잖아요. 박영호하고 조명암. 예, 근데 같은 이름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조명암도 그렇고 박영호 특히 조명암은 네. 필명이 10개가 넘거든요. 그래요? 예, 정말 많이 사용을 했는데 저항 시인도 아닌데 뭐 어디 지하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필명이 많습니까? 근데 당시엔 그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예. 어떤 이유에서요? 심지어 가수도 이 이름 썼다 저 이름 썼다 하는 경우.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이름만 써야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추정인데 예. 조명암이 쓴 가사가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함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제 그러니까 사실 추정입니다마는. 작사가의 인지도는 그렇게 당시에 예. 수용자들한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혼자 많이 하니까 그걸 좀 여러 명이 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필명을 여러 개 썼다. 예, 그렇죠. 뭐 여러 개의 필명을 썼다 그랬는데 뭐 어떤 것들을 썼어요? 필명을? 일단은 박영호 같은 경우에는 천여림이라는
대표적인 필명. 천여림. 예. 네, 그게 이제 아까 짝사랑의 이름이 천여림으로 되어 있어요. 아, 작사가. 다양한 네. 필명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박영호가 물론 제일 많고. 근데 이제 천여림이라는 필명은 요새 쓰면은 욕 먹겠네요. 못 쓰죠. 예.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필명이 김다인이거든요. 박영호가요? 예. 근데 김다인이 바로 조명암도 쓴 이 필명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같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엄청 헷갈려요. 예. 아, 연구자들 헷갈리라고 그때 그런 거 아닐까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나중 되면 분명히 네.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우리 그 같은 사람들. 인간들 정말 골탕 좀 먹여보자. 야, 연구 쉽게 하면 그거 성과가 없어요. 어렵게 힘들게 해야 딱 성과가 있는 거지. 아니 도대체 그러면서. 김다인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두 사람인 것 같고. 그거는 확인됐습니다. 예. 근데 예. 이제 아니, 한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아요. 아니 왜 같은 이름을 써 두 사람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잖아. 공동 창작 이런 거 한 거 아닐까요? 혹시? 그건 아닌 아닌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예. 둘이 아니 만나서 술 한잔 하다가 이게 같이 뭐 이렇게 해갖고 가사가 하나 나왔는데 일단은 박영호는 예. 3대 술인데 3대 술. 예. 오. 그랬다고 해 그렇게 불렸다고 해요. 나머지 실제로. 두 사람은 누굽니까? 박영호가 네. 그 3대 내력으로 예. 집안 자체가 술을 그렇게 잘 엄청나게 먹었다. 잘 저는 또 그 당시 경성의 3대 술꾼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예. 조명암은 네. 일단 일본에 가 있었고요. 오랫동안. 예. 같이 술 마실 일이 없는 데다가 또 혹시 마신다고 해도 조명암은 술을 잘 못했대요. 담배도 안 하고. 둘의 친분은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근데 이제 어때요? 그냥 추정이지만은 기질상 예. 별로 안 친했을 것 같아요. 그쵸. 예. 너무 달라. 근데 예. 왜 필명이 똑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그건 아직 잘 모르겠고요, 이유를.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은 두 사람이 같은 필명을 썼다. 이건 확실해요. 예. 그리고 그 많은 김다인 명의의 곡 중에 100곡이 넘는데 예. 몇몇 곡들은 누구의 것인지 네. 확인이 되는 곡들도 있습니다. 확인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음반에는 김다인으로 적혀 있는데 네. 똑같은 곡의 가사지에는 조명암이라고 적혀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박영호도 마찬가지고. 진짜 연구하는데 진짜 헷갈리는군요. 저는 못해요. 이건 이준현 선생님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준현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네. 이거 누구예요? 하여튼 근데 그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네. 아직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김다인은 누구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추정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예. 그 추이를 보면은 예. 음반 회사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케 레코드에서 나온 김다인의 명의의 작품은 조명암일 조명암이 맞는 것이다. 거 거의 틀림이 없고요. 조명암이 전속이니까. 예. 네. 예. 그리고 콜롬비아 태평에서 등장하는 김다인은 박영호. 거기 왜냐면- 전속이니까. 예, 태평 아. 레코드사 문예부장이었으니까. 그래서 박영호가. 그렇게 하면은 조금 나눌 수 있겠네요. 예, 근데 그래도 확실하게 증거 있느냐 하면은 증거는 없어요. 아니, 전속이니까. 근데 전속이라고 그래도. 뭐 꼭 써야 되나요? 그 이름을 반드시 사용한 그런 건 아니니까. 예. 하여튼 애매하긴 한데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네. 작품 스타일. 음. 사실 이 대중가요는 작가 개인의 특징적인 어떤 스타일이라는 게 좀 쉽게 드러나는 그런 분야는 아니거든요. 예, 특히 이 시대는 그래요. 근데 이제 김다인과 아니죠. 조명암과 예. 박영호의 작품을 예.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뭔가 좀 스타일이 있을 것이다. 분석해 보셨습니까? 이준희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약간 색깔이 약간 좀 이런 게 아닐까라는 느낌은 살짝 오기는 해요. 어떤 면이 좀 다른데요? 박영호가 네. 극작가로서의 그 자기의 문필 어떤 재주를 가사에도 좀 적용을 많이 시킨 느낌이 들어요. 극작가로서의 재능을 했다. 그러면 뭔가 좀 서사가 있는. 예. 짧은 가사지만은 예. 하나의 정말 좀 극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곡들이. 근데 뭐 모든 박영호의 작품이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조명암도 희곡을 썼거든요. 예. 확실히 박영호를 보면 좀 드라마틱한 설정이 좀 강하고 가사에. 그리고 네. 조명암은 섬세한 말맛. 이 사람은 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좀 강해요. 근데 또 이렇게 나누어 사실은 보기에도 예, 아닌 경우도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뭐 하는 얘기예요. 예. 예. 근데 어쨌든 경향으로 보자면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이 김다인 미스테리는 그러면 후배 연구자들에게
아마 아무도 연구 안 할 거예요. 못할 거예요. 못할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 연구하려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겠죠. 일단 그래서 노래를 또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김다인 명의의 노래를 한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엄청 많다면서요, 그것도. 예, 근데 그중에 굉장히 유명한 곡이고 네. 이거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저기 근데 우리 이주인 선생님 본인만 알고 있는데 그거 자꾸 유명하다고 이건 절대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냥 들어보면 누구나 네, 다 다 거의 그래요? 다 알아요. 예. 예. 몇 년도 곡인데요? 39년도 작품인데. 39년도 곡인데 들으면 다 안다고요? 예. 그리고 네. 들어보시면서 예. 이거는 누구 작품일까? 박용호와 조명암 중에 선택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네네. 표기는 김다인인데 예. 요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겁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걸 생각하면서 예, 예. 유추해 보자. 예. 제목이 뭡니까? 온돌야화. 온돌야화. 예. 감상하시죠. 그 사기에 적혀 있는 일은 아니에 그러되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 경기도 여주 땅에는 박돌이란 총각과 갑순이란 처녀가 있었답니다. 박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아서 두 사람은 서로 사랑을 하였대요. 그러나 그것은 마음속뿐이요. 겉으로는 서로 모르는 척하였어. 그러는 중 갑순이는 시집을 갔다나요. 시집 가는 가마 속에 눈물이 흘렀대요. 그러나 그것은 가마 속 일이요. 겉으로는 아무런 일 없는 척하였어. 화가 나서 박돌이도 장가를 들었대요. 그날 밤에 서방님은 하늘 높이 웃었어. 그러나 마음은 아프고 쓰리었어. 겉으로는 그까진 연하여도 보았어. 그 후에도 두 사람은 한결같은 옛생각 안타까운 상사념을 잊을 수는 없었어. 그러나 그것은 마음속뿐이요. 겉으로는 서로 모르는 척하였어. 이거 갑돌이와 갑순이네요. 예, 우리 네. MC 노께서 좋아하는 신민요의 60년대 여왕 예, 예. 김세레나의 대표작이기도 하죠. 그때는 갑돌이와 갑순이란 제목이었죠. 갑돌이와 갑순이었고요. 여기서는 네. 박돌이와 갑순이로 갑순이. 되어 있어요. 이 온돌야화에는요. 네, 네, 이름이. 갑돌이와 갑순이의 원곡이 온돌야화다. 예. 근데 이제 저희 김세레나 씨가 부를 때는 이게 네. 누구의 노래인지도 모르고 그냥 불렀어요. 약간 구전화 돼버린 듯한 느낌.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이 노래를 건져다가 김세련한테 안긴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는데요. 네. 동화방송에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식의 뭐 민요를 신민요 같은 걸 만들어서 가수들이 부르는 이런 식의 활동들을 좀 했었거든요. 방송국이 나서서. 그런데 그 동화방송 관계자들끼리
기생집이죠 말하자면. 거기 갔어요. 요정 같은 데 가서 봤는데 기생 하나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 뭐냐. 그리고 이제 방송국 사람이니까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자리에서 악보를 그린 거예요? 악보를 그렸어요. 그리고 그때 동화방송에서 콩쿠르로 뽑힌 신예 가수한테 줬어요. 그게 김세레나예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내려온 거죠. 이건 음반을 듣고 갖고 온 게 아니라 구전으로 누가 부른지도 모르고 그냥 어느 기생이 불렀으니까 구전가요인 줄 안 거예요. 근데 온돌야화가 원곡이라는 게 언제 밝혀진 건가요? 이게 이제 일본을 통해서 30년대 그 원 자료들이 80년대 말부터 이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확인된 거죠. 그럼 80년대 말 전에는 그냥 구전가요로 알았던 거예요? 진짜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갑돌이와 갑순이가 된 거예요. 왜 박돌이와 갑순이 그러면 운도 안 맞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도 갑돌이와 갑순이라고 불렀겠죠. 그리고 약간의 음도 좀 달라요. 구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를 해갖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래책에도 보면은 혹은 음반에도 구전가요. 무슨 미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작사가 없이. 나중에 보니까 다 작사 작곡자가 멀쩡하게 있는 작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온돌야화 작사에 김다인으로 돼 있다. 근데 노래 들어보면 스토리 라인이 있고 그런 거 보니까 박영호의 작품이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어쨌든 박영호든 조명암이든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쓴 건 그건 확실합니다. 네. 그게 39년 버전으로 우리가 좀 전에 들은 거죠? 그렇죠. 가수가 누군지도 알아요? 그럼요. 이병한, 함석초 뭐 별로 이름 있는 가수는 아닌데.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이 노래가 그 당시에 박영호인지 조명암인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라고 해서 그런 사람의 작사라는 게 알려졌다면 김세레나한테 못 가고 노래는 없어졌을 거예요. 월북 작가니까. 월북 작가니까.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냥 남은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의학세 슬피우니도 천여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남았지 박영호 돼 있었으면 날아갔어요. 근데 이제 당시 가요계에서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박영호라 작품인 걸 아는데 그대로 썼다가는 뭐 날아가니까 진짜. 그래서 금능인으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 두 분 다 고인이기 때문에 뭐 허락받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그냥 우리가 대충 바꾸자.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김혜성도 말도 안 되죠. 저작권법 위반을 해도 이제 너무 위반을 한 건데 뭐 그 당시에는 어쨌든 노래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가수가 있는데 가수가 부를 노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노래가 다 월북 작가들 거가 돼버리면. 조명암, 박영호 1100곡을 이제 지워버리면은 부를 노래가 없어요. 꿈꾸는 백마왕도 못 불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르게 된 노래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작사가나 작곡가 이름을 바꿔서 살아남은 노래도 있고요. 구전가처럼 뭉개버려서 살아남은 노래들도 꽤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울산아가씨라는 노래 아시죠? 울산아가씨. 동해나 울산. 그렇죠. 알죠. 네, 아시죠? 그 제목하고 매치가 잘 안 돼가지고. 그 여성 합창곡으로 굉장히 많이 부르는 노래죠. 그게. 그 노래는 작곡자가 이면상이에요. 이면상 그 유명한 북한 가극의 아버지. 혁명가극. 네, 혁명가극의 아버지예요. 월북했어요. 그건 정말 자발적으로 월북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해방 며칠 뒤에. 엄청 빠른 시기에. 네. 그걸 알고 그 합창 이렇게 막 하는 아니죠. 어느 순간에 그냥 그것도 구전. 왜냐하면 다 발표됐던 대중가요임에도 불구하고 제목도 바뀌고 원래 제목은 울산 아가씨가 아니고 울산 큰애기였어요. 울산 큰애기. 그러니까 김상희 울산 큰애기 말고 그냥 울산 큰애기였어요. 그거를 1960년대 김희조 선생이 여성 합창곡으로 편곡을 했고 그걸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디 사이트에서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울산의 노래. 그래서 울산 뭐 시청 공식 사이트에 이렇게 울산 아가씨가 띠칸이 올라가 있는 그거 월북 작가 건 줄 알았으면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묘하게 살아남은 노래도 많아요. 온돌야화는 사실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실치는 않잖아요. 명백한 증거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명백하게 박영호가 쓴 걸로 표기가 돼 있는 좀 말하자면 또 이 극적인 느낌 누가 봐도 박영호 스타일로 느껴지는 그런 노래도 한번 좀 들어보면은 훨씬 더 박영호가 이런 작가였구나 좀 다가올 것 같거든요. 함께 감상하시죠. 부는
물새 모두 낯설어 내 모든 벽에 맛의 꿈은 바쁘다 너도 너도 흘러가는 몸 신세의 가령이나 하여 봅시다 내 몸은 흘러가는 참빗장사여 고향은 돌라도 땅 벌써 나도 돼 저실 부모린 몸을 바람에 붙여 애송이 열려둘비 참아가엾다 내 몸은 흘러가는 신약장사요 고향은 황해도 땅 벌써 7해 돈 벌러 간 아들 찾아 이 땅에 왔소 불중년 동지 딸에 이 땅에 왔소 내 몸은 흘러가는 물감장사요 고향은 한경도 땅 벌써 8패 시집가던 그 당년에 소박을 맞아 집 떠난 남편 찾아 헤매입니다 우스구려요 세상살이 울어도 인생이여 웃어도 인생 빈손으로 왔다 가는 뜬 세상살이 울기는 왜 우나요 웃고 삽시다 세 명 다 뭐 파는 사람이네요. 장사꾼이네요. 네, 근데 네. 뭐 자의로 돈 벌어야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살다 못 살아서 밀려난 그런 주변적인 존재들이 우연히 여기서 뭐 타국이 어딘지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은 블라디보스톡 같습니다. 뭐 하여튼 뭐 거기가 됐던 아니면 뭐 만주가 됐던 네. 그쪽인 것 같죠 네, 느낌상. 어디 북쪽인 것 예. 같죠. 흘러왔다고 이렇게. 네. 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셋이서 두런두런 그냥 뭐 잠도 안 오고 하니까 예, 예. 뭐 각자 얘기나 풀어보자. 요렇게 이제 짠 거죠. 네, 나는 참빗장사요. 어찌어찌해서 예, 예. 여기까지 왔어요. 뭐 나는 신약장사요. 예. 아들 찾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물감장사예요. 이렇게 집에서 얘기하는 소방 맞았어요. 네. 뭐 남편이 도망갔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확실히 가사가 연극적이네요, 진짜. 그렇죠. 예. 이거 말고도 우리 정말 잘 알고 있는 노래 중에서 네. 오빠는 풍각쟁이야. 오빠는 풍각쟁이야. 누구 작품일까요? 박향님. 아니, 그러니까 그건 작사가. 가수. 네. 네, 작사가. 박향님이 불렀죠. 네, 예, 예. 가수는 작사가는 작사가 오빠는 풍각쟁이야. 그것도 좀 연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캐릭터가 살아있고. 네. 예, 박영호네요. 예. 네, 바로 그 박영호예요. 캐릭터, 연극적. 예. 이게 하여튼 박영호의 반드시는 아닌데 네. 다른 네. 작가라고 또 그런 걸 안 쓰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 박영호와 김혜송의 작품이에요. 김혜송 작곡. 네, 예. 네. 그래서 박영호, 김혜송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약간 코믹하기도 하고 드라마틱한 설정이 있고 거기에 좀 독특한 음악이 붙어서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톡 튀는 것 같은 느낌의 작품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네. 그런 걸 이른바 이제 마녀라고 하는 거죠. 네, 마녀란 이름으로 불렸죠. 예, 예, 예. 자, 그럼 여기서 음악을 좀 듣고 가죠. 예. 네. 지금 두 사람 얘기를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 예. 좀 편중되지 않게 박영호 노래만 듣기도 그렇고 조명암 노래만 듣기도 그런데 이제는 순서상 조명암 노래를 들을 때가 됐습니다. 네. 영마차.
영마차. 지난 시간에 그 잠깐 얘기 나왔던 칸다 칸다 예, 바로 예. 그 곡입니다. 예. 네. 초록보상 불러치고 영마차는 달린다. 짤랑대는 귀걸이는 너희 우느냐. 이거리 저거리 뜬소를 흘기면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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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타향살이 우리 땅엔 그림자도 외롭다. 조각달을 바라보며 영마차는 달린다. 고향 떠난 청로새는 너희 우느냐. 오늘도 어제도 찻죽을 말아들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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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혼자 우는 노새등은 내릴 것이 없구나. 울고 웃는 꿈을 싣고 영마차는 달린다. 선물 받은 모란 꽃은 너희 줬느냐. 희망도 행복도 가슴에 올싸안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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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포장새를 내다보면 은하수가 흐른다. 네, 조명암 작사의 영마차. 예. 네, 함께 들었습니다. 아까 그 오빠는 풍각쟁이야 얘기했는데. 예. 네. 박영호의 대표작이라고. 가사죠. 예. 네. 근데 상당히 조금 이렇게 해학적인 그런 노래 가사도 좀 잘 썼던 모양이에요. 박영호가요. 연극쟁이잖아요. 네. 많이 썼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작품에서 희곡도 그래요. 굉장히 유머러스한 인물들도 많고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연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희극적인 인물을 만드는 것에 능하죠. 네. 그러니까 뭐 분야는 다르지만은 그런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이 사실 어디 가겠습니까 또 보면.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작가의 어떤 특징 이런 얘기를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예. 이 오빠는 풍각쟁이는 그 당시에도 아주 빅히트 곡이었죠.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 그 당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음반 판매량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전혀 남아 있지 않은데 다만 간접적인 확인은 가능한 게 신문의 광고가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오랫동안 나오는가 또 음반 회사에서 그 월보라는 게 나오거든요. 예. 매달 한 번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 새로 발표하는 곡들을 홍보하는 그런 소책자인데 그 소책자의 뒷면에는 항상 기발매 목록 지금까지 우리가 낸 목록을 이렇게 수록을 하는데 근데 기발매 목록이라는 게 진짜 그 음반 회사가 지금까지 냈던 목록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네. 밀어주고 싶은 거 내는 그렇죠. 거지. 기발매 목록은 상품 판매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들 중심으로 목록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간접적인 추정은 가능한데 오빠는 풍각쟁이는 그렇게까지 롱런한 곡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건 알려진 거는 영화 때문이에요. 태극기 휘날리는. 네. 어. 그러니까 사실 영화에 그 노래가 이렇게 배치가 됐을 때 아 이건 옛날 노래가 분명하고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고 이렇게 사람을 귀를 싹 잡아 끌기는 하는데 네.
그 시절까지 그게 음반 가게에서 이렇게 틀어져 나왔을 넌센스죠.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저는 태극기 휘날리며 나오기 전에 알았던 것 같거든요. 이 노래 가요 무대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 전에 코미디 프로에서 한번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연극에서도 예. 왜냐하면 이게 복가금반 시리즈가 한번 나오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걸 듣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느 대학로의 조그만 연극에서 이 노래를 한번 중간에 쓴 적이 있어요. 예. 저도 한번 듣고 이걸 갖다 썼네 이렇게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이렇게 유명해진 거죠. 진정한 이 노래를 세상에 알린 네. 선구자는 접니다. 아, 그렇습니까? 미처 몰랐습니다. 어떻게 선구적으로 알리셨습니까? 91년도 학번이거든요. 예. 제가. 그때 뭐 신입생 환영회니 뭐니 하여튼 술 먹는 일이 많잖아요. 예. 그때 이 노래를 저는 이 노래를 좀 일찍 알고 저번에 있었으니까. 들었네요. 신입생 환영회 때 이 노래 불렀다고. 그랬더니 선배들이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지. 예. 도대체 뭐냐? 저 노래는 또 뭐냐? 그래가지고 뭐 그 뒤에도 이제 또 후배 신입생 들어올 적에도 예. 저희 또 환영의 노래를 가끔 이런 거 하면은 또 후배들은 저 인간은 뭐냐 또. 예.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코미디 프로나 뭐 연극이든 영화든보다 훨씬 앞섰어요. 그렇죠. 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선구자적인 영향을 끼치셨네요. 네. 네. 이 노래 정확한 제목이 오빠는 풍각쟁이야 이겁니까? 아니면 오빠는 풍각쟁이 이겁니까? 이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 오빠는 풍각쟁이. 그러면 일단은 오빠는 풍각쟁이. 예, 안 듣고 가긴 힘들죠. 예.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난 몰라 내 반찬 다 뺏어 먹는 건 난 몰라 불고기 떡고기는 혼자만 먹어 어이지 콩나물면 나한테 주고 오빠는 욕심쟁이 오빠는 심술쟁이 오빠는 깍쟁이야 오빠는 투집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난 시려이 내 편지 난 몰래 보는 건 난 시려이 명치다 구경 갈 땐 혼자만 가고 심부름 시킬 때면 엄벙땡하고 오빠는 핑계대니 오빠는 안달쟁이 오빠는 투집쟁이야 오빠는 주정뱅이야 뭐 오빠는 모주꾼이야 뭐난 몰라 밤늦게 술 취하오는 건 난 몰라 날마다 회사에선 지각만 하고 월급만 안 오른다고 짜증만 내고 오빠는 짜증쟁이 오빠는 모두쟁이 오빠는 세포쟁이야 네, 오빠는 풍각쟁이. 네. 풍각쟁이가 어떤 뜻인지 좀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날건달. 날라리죠, 날라리.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풍각이 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딴따라 날라리 이게 다 날라리는 날라리 부고 다니는 것 같은 사람. 딴따라는 딴따라니까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음주 가무 좋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종류의 사람, 허랑방탕한 인간 네. 이런 거잖아요. 풍각이 마찬가지로 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팔 불고 돌아다니는 인간처럼 그렇게 술 먹고 노래하고
음주 그렇죠. 가물을 즐기는 사람. 네. 가사에 나오네요. 오빠는 주정뱅이고 모주꾼이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최근에 또 몇 달 전에 네.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쿠바 합창단이 쿠바 합창단이요? 예, 오. 이 노래를 오페라 버전처럼 오페라식으로 편곡을 해가지고 오. 그래서 막 오파는 뭐 이거 막 이러면서 쿠바 합창단이 그거 어디서 불렀는데요? 그거 쿠바에서요? 유튜브에 올라 있어요. 아, 동영상이 그래요? 있거든요. 쿠바 합창단이 어떻게 알고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제 말이. 아, 요즘은 뭐 인터넷 세상이니까. 진짜 인터넷 세상이니까. 그리고 한류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름 극적인 이런 것들을 뭐 일종의 오페라화 한 거니까 짧은 노래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음악 구성을 좀 새롭게 짜가지고 네. 좋고 나쁘고는 뭐 여기서 제가 굳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신선은 했습니다. 그랬겠네요. 저 박용호와 조명암, 네.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작사가를 그 대표하는 쌍벽이라고 볼 수 예. 있는 두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방송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사람 다 이제 친일인 명사전에 올라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이 군국가요.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사실 군국가요 가지고 또 지난 이제 뭐 작년 한번 말씀도 드렸는데. 근데 이제 또 저도 그렇지만 들으면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 해서 다시 군국가요의 정의에 대해서 좀 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국가요라는 거는 중일전쟁 이후 역사적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니까 중일전쟁 발발과 함께 등장한 대중가요의 하나의 뭐 좀 장르까지는 아니고요. 네. 뭐 그런 노래들이죠. 근데 이제 내용이 일본의 그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또 참여를 독려하고 네. 뭐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진 노래인데 그게 이제 대중가요로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따라가는. 그러니까 예컨대 홍남파 뭐 현재명도 그런 노래를 만들었지만은 네. 대중가요 시스템에 실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그러면 그런 건 군국 클래식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근데 하여튼 성격은 사실상 같지만 네. 하여튼 방식이 달라요. 뭐 유통이나 이런 방식에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현재명 홍남파의 그런 친일 음반에 녹음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른바 군국가요는 자료가 일단은 꽤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새롭게 복각 CD도 냈고. 네. 근데 친일적인 내용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그 군국이라고 하는 뭔가 전쟁 동료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친일성을 갖고 물론 있는 경우는 군국가요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친일가요가 조금 더 넓은 그렇죠. 표현이고 약간 상위 개념인 거죠. 군국가요. 친일가요의 범주 안에 부분 집합으로 군국가요가 있고 군국가요는 명백하게 전쟁을 미화하고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 군국주의의 그 침략을 선전하고 미화하는 그렇죠. 대중가요의 외피를 쓴 가요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그런 있겠네요. 표현도 가능하죠. 네. 홍남파 현재명은 군국 클래식이다. 이렇게 좀 주입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국가요는 아니라고 범주에 넣지는 않는데 친일적인 내용이 또 명백한 그런 대중가요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친일가요. 그냥 친일가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애매한 대목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전쟁 미화는 굉장히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약간 그 시대의 뭐라 그럴까 흐름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이게 친일인지 아닌지 약간 애매한. 예컨대 감격시대 같은 노래가 친일적 혐의가 있지만 뭐 친일이 아니라고 우기면 또 아주 구체적인 표현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희망봉 정도를 빼놓고서는 근데 그것도 뭐 희망이 있다는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제 그런 걸 친일적 혐의를 얘기할 수는 있죠. 그래서 친일은 정말 내용적으로 그 어느 선을 딱 긋기가 좀 어려워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군국가는 굉장히 명백한 경우죠. 37년 중일전쟁 이후에 박용호, 조명암이 당대 최고의 작사가니까 당연히 군국가요도 많이 만들었겠네요. 군국가요에서도 뭐 두 사람 작품 빼면은 몇 개 안 남아요. 대중가요도 거의 50%. 군국가요는 몇 %나 될까요? 두 사람이 특히 조명암은 이것도 세봤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확인 안 된 것까지 치면은 더 많아질 겁니다. 하여튼 확인된 군국가요 3분의 2가 조명암의 작품이죠. 이때는 예명 같은 거 안 쓰고 다 조명암으로 되어 있습니까? 뭐 조명암 이름도 있고 필명도 많이 썼습니다. 김다인도 있습니까? 또? 김다인도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요. 군국가요를 짓는다는 건 어쨌든 잘 짓는 사람한테 자꾸 시키게 되잖아요. 그렇죠. 유명하고 잘 짓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유명했다는 소리예요. 3분의 2를 맡아서 썼다. 그리고 또 실제
가사를 들어보면은 네. 야, 참 잘 썼다. 맞아. 내용이 좀 거시기하긴 하지만 네, 잘 썼어. 표현이 참 좋다. 네. 이런 곡들도 꽤 있어요. 기술적으로 능란해. 어떤 때는 진짜 뭔가 확신이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잘 썼어. 그리고 이 당시면은 이제 그동안에 창작해온 어떤 경험 같은 것도 축적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기량이 거의 전성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능란하죠. 박영호는 몇 편 정도나 썼습니까? 궁극가요를. 조명암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 예, 세 발의 피입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네. 조명암 그러니까 박영호가 개인적인 신념 이런 게 뭐 그것도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꼭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그게 박영호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어떤 일화요? 작사가니까 일단은 가사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1절만 한 절만 쓰는 거예요. 써놓고 네. 됐다 일단 연습부터 시작하자. 그럼 가수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문예 일단 부장이니까 할 수 있는 짓이야. 예,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는데 내일 모레면 녹음하러 일본 가야 되는데 안 줘요. 예. 2절 3절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애만 타는데 신인이 또 건방지게 언제 주실 거예요 이러기도 그렇고 네. 속만 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가서야 심지어는 이제 1시간 뒤에 녹음하는데 녹음실 바깥에서. 예, 그제서야 쓱쓱쓱쓱 해가지고 옛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쪽대본의 원조네요. 그렇죠. 쪽대본 많아요. 요즘만 쪽대본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쪽대본과 그 속 끓이다가 주는 사람들 계보를 만들자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 당시 가요는 다 3절 형식이었습니까? 예, 3절이 그게 기본. 불문율인가요? 거의 예. 좀 길면은 그러니까 가사 자체가 짧으면은 3절만 갖고는 좀 시간 때우기가 힘드니까 그럴 때는 한 5절까지도 쓰긴 씁니다. 요새 같으면 그냥 작사가가 1절 해놓고 그거 이제 2번, 3번 반복하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할 텐데. 예, 그건 요즘 스타일이고. 자, 다시 군국가요로 예. 돌아오겠습니다. 하여간 조명암이 어마어마하게 군국가요를 많이 썼고 박영호도 이제 뭐 많이. 조족지혈이긴 합니다만 예. 군국가요를 써서 친일 임명사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박영호는 연극운동부터 시작해서 카프에서도 활동하고 어찌됐건 혁명을 꿈꿨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군국가요를 쓸 때 내적인 어떤 갈등, 고뇌 뭐 이런 건 없었을까요? 내가 이런 거 쓰면 와 이게 이 변절인데 혹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부정일 수도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은 안 했을까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었나 보죠, 뭐. 아 그래요? 저는 사실 그 고민은 이미 네. 30년대 중반에 웬만한 지식인들이 다 거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흐름을 보면 전형기라고 흔히 얘기하거든요. 네. 식민지 후반기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사회가 이 조선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고민을 해요. 네. 근데 20년대는 이제 뭐 3.1운동 끝나고 나서 막 피가 끓는 시절이잖아요. 마치 네. 어떤 느낌이냐면은 1980년 광주항쟁 끝나고 난 80년대 학생운동 올라오는 것처럼 막 5명만 모이면 독서회 만들고 막 당 만들고 이러는 시절이에요. 그때는. 네. 그래서 그때 모든 사회단체들이 다 만들어지고 근데 그게 이제 30년대 초반 정도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세상이 막 바뀌는 거예요. 만주사변 나죠. 그리고 일본은 점점 잘 나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말하자면 해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뭔가 혁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이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으로서는. 그렇죠. 그리고 점점 그게 35년, 36년 넘어가면은 옛날에 운동했던 걔네들도 늙었어요. 이제 30대 됐어요. 옛날처럼 피 끓는 네. 시절이 아니에요. 이제 살기도 힘들어요. 게다가 젊은 애들은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교육 그러니까 왜 배경부터 다르고. 교육 네. 배경도 다르고요. 그쵸. 왜 우리 나중에 애들이 무슨 광주항쟁을 그러니까 5.18하고 5.16하고 막 헷갈리고 네. 심지어 5.18하고 8.15하고 헷갈리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요. 이 자식들이 안 되겠구만 진짜. 광주 민주화 운동하고 광주 학생 운동하고 헷갈리고 그건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제 친구 중에도 헷갈리는 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 애들이 태어나서 5.18이 뭐예요 이러고 그 놓친 애들 또 저 얘기하네. 80년대 학번들이 그 얘기를 하면 네. 그러는 세대들이 청소년기가 되고 젊은이들이 된 애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걔네들 데리고 혁명하자고 그러기엔 더 어려운 거예요. 이쯤 되면 30년대 중반까지는 어떻게 버티지만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이제 뭔가 단안을 내려야 될 때가 머릿속에서 말하자면 해외로 가서
무장투쟁을 하든지 예. 뭘 하든가 아니면은 이 안에서 무슨 자치라도 어떻게 좀 해서 뭔가를 하든가. 왜냐하면 해방할 가능성이 좀 없다고 보이니까. 네. 아니면 아예 모든 걸 포기하고 숨어 들어가거나 밑으로 들어가고 네. 정말 노동자를 조직하는 농민을 조직하는 뭔가 딴짓을 하고 길게 보고 가든가.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공개적인 활동을 하던 사람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해외로 갈 수도 없고 밑으로 스며들 수도 없고 아니면 아예 절필을 하는 건데 그렇게 보자면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질서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뭐라 그럴까 승인하는 것 네. 같은 느낌이 그래야 나도 마음속으로 편하고. 그렇죠. 네. 마음속으로는 지식인들의 상당히 많은 수가 국내에 남아있는 조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랬을 것 같고요. 나중에 약간 뒷세대였던 조명암 같은 경우는 아예 아세아 질서를 처음부터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게 신춘문예 때. 예, 그러니까 예. 저항인지 이게 뭐 친일인지 반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아시아 질서, 아시아끼리 똘똘 뭉쳐서 서양과 대결하는 이런 구도가 네. 머릿속에 세계 지형도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귀축 영미의 그 격제를 그거는 위해서. 약간 영미 그 얘기하고 싶었죠. 죄송합니다. 예. 태평양 전쟁 때 가사에 나오는 얘기지만 예, 예. 어쨌든 머릿속 구도가 그렇게 잡혀 있는 세대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고민이 많이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이영미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저도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시각으로 봐야 그 당시에 어떤 시대상이나 사회상 이런 걸 좀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우리가 좀 예, 받아들일 수 입체적으로 있을 것 이해할 같아요.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어떻게 딱 이분법적으로 할 수는 없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론은 역시 그런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군국가요를 만들었거나 변절한 거에 또 반민족 행위를 한 거에 대한 어떤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 강의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뭐가 죄야? 뭐가 죄입니까? 그러면 이제 다를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컨대 그 당시에 대동아 공영권에 대한 논리를 뭐 설명을 해서 예컨대 일본이 그런 거잖아요. 자, 어차피 우리는 서양하고 아시아하고는 우리는 서양의 제국주의 세력이 아시아가 계속 침탈당하고 있어. 예. 가만히 있으면 인도처럼 막 저기 앵글로색슨이 들어와가지고 식민지 만들고 그럴 거야. 예. 그러면은 너네 영국이나 그런 백인들 식민지 막 깜둥이 취급받으면서 그러고 살래? 아니면 얼굴도 비슷하고 그냥 이런 아시아끼리 대동단결해갖고 모아서. 예. 살래? 양자택일 하라 그러면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그나마 뒤쪽이 훨씬 그렇죠. 나아 훨씬 보이는 나아 건, 보이지 예, 않겠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대동아 공영권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잘못은 한 걸까? 일제 말기에. 저는 그런 답변이 옳다고 생각해요. 미래를 읽지 못한 오류. 그건 큰 잘못이죠. 네. 그러니까 장사미사들은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정말 그 사회의 지식인이고 리더들이 미래를 잘못 읽었다면 그건 큰 죄죠. 그거는 예, 책임져야죠. 일이죠, 사실. 네. 네, 네. 근데 또 결정적으로 해방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그렇죠. 누구도 참여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문제죠. 네. 어떤 네. 인적 청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남북이 네. 다. 예, 북한도 그게 마찬가지. 문제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군국가요. 한 곡 들어야죠, 우리가.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네. 군국가요는 사실 따로 편성이 된 적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 들으면 다 까먹습니다. 예. 저는 안 벌써 까먹었거든요. 1년 전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게 참 이런 연구자의 병폐인데 맞아요. 같은 옛날에 얘기 한 또 번 하면은 얘기했으면 신경질나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제가 좀 이렇게 막 사기치는 것 같고 네, 괜찮습니다. 김정구 선생님은 눈물 젖은 두만강 한 곡으로 40년 활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 조금 다른 이슈를 군국가요와도 좀 관련이 있는 예. 뭐냐면은 일본어 가사예요. 일본어 가사요? 예. 한국 당시 이제 식민지 시기 조선 유행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일본어 가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게 조선 사람들의 거의 절대 다수가 일본어를 못 알아듣는데 예, 심지어는 독해도 안 돼.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모르는 네.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걸 유행가 그러니까 귀로 듣는 유행가 가사를 일본어로 써버리면은 뭐 알아듣는 사람도 없죠. 있기야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걸 살 리도 없고 좋아할래 하기도 어렵고 좋아할 수도 어렵고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어 가사는 안 나오는 게 그건 맞아요. 예. 아무리 뭐 총독부에서 뭐 조선어 쓰지 말라 그래도 그거는 정치 논리이긴 하지만은 대중가요는 상업의 논리를 따르거든요. 이윤의 논리를 네.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게 맞는데
그 논리가 이제 깨집니다. 1940년부터 일본어 가사가 등장을 해요. 왜 하필 1940년이냐? 네. 그거는 당연히 정치적인 문제죠. 예, 이른바 기원 2600년. 그러니까 일본이 그때부터 사회 개조, 네. 모든 것을 일신하자 이런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선에도 영향을 미쳐서 일본어 가사 한 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일본어로 쓴 가사는 없어요. 3절만 싹 바뀌어요. 예, 그 중에 한 절만 이제 일본어로 쓰는. 그 당시 가요가 대부분 3절이었는데 예. 그럼 3절은 일본어로 해야 한다. 예, 아니 해야 한다가 아니라 예. 그런 노래가 등장.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그 의무였는지. 뭐 권고 사항 정도 됐겠죠. 뭐 그렇죠. 그러면 좋아했겠죠. 예. 예. 그런 거 써서 이렇게 다른 노래들하고 같이 묶어서 어차피 검열 들어가니까 예. 아 수고이 잘 썼어. 일본어 잘하시네요. 스고이 하실 때 우리 스고이 이준희 선생님 해가지고, 예. 친일파 같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검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하여튼 그런 노래가 이제 슬슬 많이 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일본어 가사도 조명암이 썼어요, 직접? 거의 다. 일본어로? 예. 왜냐하면 당시에 또 다 일본어 써요. 그렇죠. 와세다 대학 유학도 갔다 예. 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어 가사에서는 뭐 사실 조명암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노래를 조금 이제 그 실체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불어라 쌍고동이랑 남인수 곡인데요. 네. 이게 특이한 게 일본어로 녹음된 버전도 있고 세 절이 전부 다 우리말로 돼 있는 버전도 있고 네.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두 가지로 녹음을 했습니다. 예. 네. 일본어 가사 있는 걸로. 예. 불어라 쌍고동. 불어라 쌍고동아 이별의 사이래나 이왕에 떠날 바엔 한시 바삐 가거라 연락선 난간머리 발을 동동 구르며 몸부림치는 꼴은 한 번은 이 못하다 품어라 검은 연기 이별의 긴 한숨을 할 말을 못할 바엔 한시 바삐 가거라 밤항구 뜬 사랑에 눈물 줄줄 흘리며 흐드겨 우는 꼴은 한 번은 이 못하다 낭에다 대분호 기레루 와가래요 고고로 미다레루 대분에 노후에요 나기노 나미다니 대기요느라시
음이 너유 그래 음이 너유 그래 여기리니 나겠군. 자, 불어라 쌍고동 함께 들었고요. 자, 45년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 이후 두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좀 짚어보죠, 이제. 뭐 일단 공통점은 네. 둘 다 월북을 했다는 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박용호는 일찍 46년에. 올라갔고. 네. 조명암이 좀 늦게 올라갔어요. 48년에 올라갔어요. 네, 48년 추울 때 갔답니다. 그 당시에 많이 월북을 한 이유 그거 어디에 있을까요? 아, 우선요. 네. 우리 해방 이후 좌우 갈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술에서도 보면은 좌파 조직이 있고 우파 조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약간 그 시대를 진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좌우 갈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파하고 중도가 다 연합해서 조직을 만들고 있었어요. 우파는 없었다. 우파는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극우파가 잡잖아요. 그 나머지는 중도까지 다 좌로 몰리는 거예요. 예. 물론 그 안에서도 약간 더 좌로 가 있는 사람과 정말 해방 전에는 전혀 좌파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도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뭐 그냥 다 심파극하고 친일활동도 다 하고 멀쩡하게 이랬던 사람들도 그냥 예술인으로 다 같이 묶여 있어요. 네. 심지어 나중에 남쪽에 남은 정말 우파의 극우파로 남아있던 사람들도 초기에는 그 그룹에 다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좌파 예술단체. 무슨 네네. 동맹 그 이런 좌파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좌파가 아니고 좌부터 중도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예. 근데 진짜 그 예술계 권력을 진짜 그 구들이 잡으니까 나머지는 몽땅 좌가 되는 거고 예. 그냥 올라갈 때 쭈루루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딴 놈은 모르겠지만 저놈하고는 일 못한다. 뭐 그렇죠. 그런 유치진. 거. 예. 네, 아까 지난번에 함세덕이 나 유치진하고 정말 일 예.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실제 현재명하고는 진짜 못하겠어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유치진 현재명이 근데 최고의 권력자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왜 해방가라는 노래 있잖아요. 예, 예. 어둡고 괴로워라. 그게 독립행진곡이란 노래인데요. 그 곡이 그야말로 지금 보면 좌우 합작인데 뭐 좌우 합작일 것도 없어요. 그게 46년 노래거든요. 네. 박태원 작사 김성태 작곡이에요. 그러니까 김성태도 그 당시에는 그런 노래 짓고 그냥 그렇게 같이 몰려다녔던 사람인 거죠. 근데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현재명 쪽으로 가서 딱 붙었잖아요. 빨리 빠져나온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예술계 권력이 해방 이후에 극우 쪽으로 가게 된 건 역시 미군정의 영향인가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이 잡은 것. 네. 그러니까 참 그 미국 놈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 김구까지도 결국은 실패를 하는 거잖아요. 네. 김구가 어디 좌파입니까? 반공주의자죠. 우파잖아요. 예, 네. 우파하고 반공주의자인데도 네. 불구하고 예. 그렇게 몰려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예술계에서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고도 할 수 있고요. 물론 뭐 당시엔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어요. 북한이 사회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예술가에 대한 대우를 잘 해준다. 그러니까 남쪽은 그거에 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박터지게 싸워야 되잖아요. 네. 자본주의니까 네. 대우가 좋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낫다. 사실 올라가보니까 그것도 아니었는데 네. 그런 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네. 어쨌든 해방 전에 그렇게 특히 대중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던 대다수의 예술인들. 예컨대 신파극을 하고 있었거나 그러니까 동양극자 같은 건 최고의 단체잖아요. 이렇게 대중가요 활동을 하고 있었거나 그런 사람들 그냥 우르르 모여 있다가 우르르 올라간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게 가장 큰 요인이다. 네. 예. 그러면 46년에 박용호가 월북을 하고 조명암은 언제 월북합니까? 48년이요. 48년. 예. 네. 그래서 박용호는 언제까지 살아요? 52년 정도일 거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기록이 전쟁 좀 중이에요. 엇갈리죠. 예. 전쟁 중에 뭐 전사? 예. 그것도 전사, 전사인지 병사란 병사인지 얘기도 있고. 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활동을 할 시기가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한 5, 6년 있었네요. 예, 근데 뭐 노랫말을 많이 만들고 그럴 만한 여유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지금 네. 작품도 그다지 알려진 것도 없죠. 지금까지는 확인되는 작품은 없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북한에서 박영호의 최고의 임무는 북한 연극계를 구성하는 조직하는 네. 그 일이었기 때문에
뭐 쓸데없이 대중가요 뭐 이런 거 쓰고 있을 겨를이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북조선 연극동맹 위원장인데 이 사람은. 결제 많이 했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조명암은 정말 말년까지 승승장구하셨어요. 언제 사망하죠? 93년. 93년. 예. 예. 근데 93년 될 때까지 뭐 가사뿐만이 아니라 예. 정말 많은 희곡과 시를 썼어요. 아, 북한에서. 예, 예. 네. 본명으로. 그래서 네. 조영출입니다. 아, 본명이 조영출. 네, 네. 북한식으로는 조영출. 그래서 이분은 뭐 하여튼 온갖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너무나 충실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김일성상 계관인이에요. 이건 최고 수준이거든요. 근데 상 받을만 해요. 북한에서 쓴 노래 가사 보면 어떤 노래들을 썼죠? 위대한 수령님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예요. 시도 그런 것들이에요. 예. 예. 그리고요. 그 교육문화성 부상.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차관인가요? 그렇죠. 문교부 차관 예. 정도로까지 출세를 해요. 그리고 아내분이 있는데 아내는 서도소리를 하시는 김관보라는 분인데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예, 아, 그래요? 북한에서는. 네, 북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1990년에 그 윤희상 선생의 주선으로 통일음악회를 했었거든요. 예. 윤상음악회를 북한 쪽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남한에서 뭐 하나 해야 된다 해서 북한 팀들이 다시 내려와요. 근데 그때는 1985년하고 달리 주로 전통음악 중심으로 팀을 쳐서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갈등이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 쪽도 그냥 뭐라 그럴까 맘먹고 남한에서는 북한에 이런 거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렇죠, 종류들. 좀 그런 예컨대 느낌. 전통음악 없어지지 않았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있거든. 이러고 내려보는 게 되게 많아요. 예. 서도소리 하는 분들 내려보내고 뭐 단소 산조 같은 거 막 내려보내고 그랬었어요. 그때 김관보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성동화 이런 데서 특달같이 달려들어서 인터뷰를 하죠. 그렇죠. 네. 그럼 북한 쪽도요. 대중가요 친일 얘기 꺼내면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렇겠네요. 조명안 때문에라도. 네. 네. 저는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누구를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네. 중국 조선족 교포들하고 해서 이렇게 국제 학술 대회를 해서 연변에서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북한 분들을 만났었죠. 예. 근데 하여튼 친일 얘기 나오면 엄청나게 불편해. 왜 자꾸 그 얘기 하냐고. 아니 친일 한 걸 친일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얘기를 왜 못하게 해. 근데 이제 이게 딱하니 걸려있고 자기네들도 잔자청산 못했으니까 막 싫어해요. 그 얘기 좀 하지 상대적으로 말라고. 북한은 친일 청산을 잘했다 남한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있는데. 네, 전혀 아니에요. 그건 정말 환상이에요. 네, 그냥 그쪽하고 친하면은 그냥 오케이. 그쪽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분단 당시에 네. 남북의 격차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컸거든요. 그렇죠. 가장 심각한 게 인구예요. 사람. 북한에 사람이 너무 없었어요. 네. 거기다 전쟁까지 겪고 나니까 북한에서도 인명피해가 엄청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열을 막론하고 어쨌든 이 나라를 굴려야 되는데 뭐가 어찌됐든 간에 굴리기 자체가 너무 힘겹게 느껴지는 사실 판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 와중에 그것도 무슨 뭐 있었겠네요. 청산을 뭐 이런 거 할 이유도 없고 겨를도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네. 자, 오늘은 박영호와 조명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무리하는 노래로 어떤 곡 들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곡 그냥 골랐습니다. 네. 지금 박영호는 남쪽에 아무 연고가 없어요. 부인과 아들이 함께 월북했거든요. 근데 네. 조명암은 따님이 생존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관보 왔을 적에 여성지에서 인터뷰를 예. 막 한 게 그 이유인데 유족이 있다 보니까 좀 관리가 들어간 거죠. 저작권 소송도 했고 예. 노래비도 만들어졌습니다. 건봉사에. 건봉사에 있었거든요. 네. 거기 가면 이제 시 하나 노래 하나 앞뒤로 새겨서 노래비를 만들었는데 네. 거기 새겨져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고향초. 고향초. 네, 남쪽 이거는 나라 네. 바다 멀리 물새가. 해방 후에 지은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월북하기 직전쯤에 만든 예, 아마도. 노래. 예. 그리고 김다인으로 표기가 돼서 이제 발표가 됐죠. 하지만 조명암이 작사한. 왜냐하면은 그 박영호는 이미 넘어갔거든요. 46년도에 이미 월북을 했기 때문에 고향초 작곡은 누구죠? 박시춘. 다 걸립니다. 그렇군요. 노래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도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예. 네, 저도 좋아요. 어쨌든 좀 잡음은 많은데요. 네. 그 당시 원곡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박영호,
조명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향초 들으면서 마무리하겠고요. 두 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